추우면 옷을 더 입게 됩니다. 엄청나게 춥다면 몇 벌이나 껴입어야 할까요? 결국 옷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떨고 움츠리고 종종 걸음을 하게 됩니다. 옷으로 해결되지 않는 추위, 견디느라 힘들었던 마음을 오늘 따사로이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전영관의 롱테이크, 히터 틀고 출발합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Play as time goes by.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네, 시작부터 좀 비장했나요? 날도 추운데 따뜻하게 히터 틀고 출발한다고 해놓고 이런 노래 틀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좀 지나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오늘 JJ 킴님 이사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방송 듣고 또 댓글도 달려주셔야 되는데. 태국도 겨울엔 추운가요? 한 25도 될라나? 20도?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이건 또 다운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사하세요. 잘못하면 엄지발가락 다칩니다. 중정 공시생님 오셨고요. 지하철 시 2편 올려주셨네요. 담쟁이 동콜. 근우가 자석처럼 무작정 날 당기는가. 한여름 애월바다 절벽을 박차오른 방충망 파도를 치는 내 노동은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노동이면 이분 참 큰일 났네요. 연봉은 얼마나 될지 몰라도. 공시생님 오셨고요. 냐옹냐옹님 전영관의 롱테이크군요. 오늘은 오프닝부터 고맙습니다. 날토님 회의하신다고. 아까도 아프시다 그런 것 같았는데 계속 좀 컨디션 안 좋으신가 봐요. 쌍화탕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엉겅기사랑님 반갑습니다. 오케이마리님 오셨고 김고양이님 오프닝 멘트 마지막이 훈훈하네요. 네, 히터 틀었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네요. 신이 내린 짱돌님도 오셨고 게으른 농부님. 오프닝 음악을 들으니 문마마의 목소리가 꽃처럼 떠오릅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힘이 되었던 그녀와 그녀의 방송. 지금은 낮에 뉴스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만나지만 사적인 사연도 보내지 못하지만 저희 외로움에 동참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자정관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약간은 고단한 시골 흙집으로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아, 흙집에 사시나 보다. 부럽습니다. 건강에 무지 좋다는데. 뉴잉님 오셨습니다. 아, 첫 방송 놓치셨어요? 아, 지금 새벽 2시 37분이시라는데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랑강님, 문희정이 끌림에서 가끔 들었지만 분위기 있는 신앙송 너무 좋았는데 전영관 선생님께서 직접 프로 진행하시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해란강님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뒤에 반갑다는 말은 긍정적인 거라서 앞에 너무 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는 보통 뒤에 부정적인 언어가 옵니다. 너무 짜요. 너무 매워요.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잘난 척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다시 시장님. 신청곡이요? 예, 받습니다. 으히히. 이렇게 안 하셔도 틀어드리니까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좀 싸할 수도 있고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노래 갑자기 댄스곡 신청하시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런 건 안 틀어드릴지도 모릅니다. 관주님 오셨고요. 소잡사님 예, 쭉 올라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은 저도 힘이 나고요. 지금 몸살로 끙끙 앓고 있는 문중전도 더 힘이 날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한눈 아라빠님이 원숭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베하고 MB를 섞은 얼굴이네요. 그죠? 딱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요. 이창윤님 진짜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새뚜리님, 다시시장님, 여주골 이선비님이 문중전 아파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아픕니다. 상태가 조금 안 좋거든요. 지금부터 쌍화탕과 과일과 문준정님이 드시고 옥체를 보존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들 3분을 선정해서 제가 서명문 시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토님도 오셨네요. 평안밤님,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사는 것이고 평안한 사람은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노자. 나토님이 맞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예, 편안한 사람은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남의 말을 죽어라고 안 들어서 혼자 편안한 사람도 하나 있죠.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더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전혀 소통 안 되고 혼자 편안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새롭게 영화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저는 이분을 뭐 여러 번 뵙고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출연한 영화의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아는 사이인데 탁 뵈면 막 갈아 넣은 생와사비를 보는 것 같아요. 화사하고 향긋해. 근데 대책 없이 다가가면 큰일 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 옆에 앉아서 지금 당황하고 계신데요. 박상미 문화비평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뻔히 아는 사이에 이렇게 인사하니까 오글거리죠? 아니, 아주 성격이 나쁜 여자로 오해하시겠어요. 치명적인 거니까. 와사비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색이 이뻐요. 와사비는 녹색도 아니고 연두도 아닌 녹색에 파란 바닷빛이 이렇게 들어있는 색깔이에요. 얼핏 보면 파란색이 나와요. 와사비에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이왕이면 박하사탕 같은 사람 이런 속이 어땠을까요? 그대가 점점 작아지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싫어요. 미리 부탁드릴 걸 그랬습니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 식구로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 자리에 참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많은 얘기 나누고 싶었고요. 저는 박상미입니다. 네, 아까 그 인사를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영화와 문화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대학에서 거기와 관련된 영화와 문화를 읽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독립영화 찍고 있고요. 지금은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권영화 쪽을 하시는 거죠, 주로? 네, 주로 인권 영화고요. 예, 제가 예전에 연출했던 포르노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성추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그 씩씩한 싱글맘이라는 뜻으로 키키마더라는 가제를 붙였는데요. 예, 혼자서 씩씩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 지금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제 그 입양아들, 예, 해외 입양됐던 분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가족을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 네,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혼모,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결국은 인권이죠, 가장 큰 거는. 네,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시작하게 된 영화들인데 사실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몰랐던 또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많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네, 무척 마음이 힘듭니다. 특히 그 미혼모 다큐 같은 거는 찍으면서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네. 세상에 어쩜 그렇게 나쁜 남자들이 많은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책임한 사람들.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저도 처음에 막연하게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머리에 떠올린 것들이 10대 후반의 청소년 미혼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요. 언론에 알려진 이야기들이 우리가 단 줄 알았고요. 대부분의 그 미혼모들은 20대 후반, 30대가 가장 많고요. 예.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고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의 아이를 원해서 가졌는데 뒤늦게 아이 아빠가 나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떠난 사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엄마들은 세상에 어떤 엄마들보다 씩씩하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훌륭한 모성을 가진 엄마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엄마들의 이야기를 네. 그럼 어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춘기를 막 지난, 그러니까 뭐 18, 19, 20, 네네. 요 나이 때보다 네. 20대 후반, 30대가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아이를 키우기에는 아주 미성숙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자체가 폭력이네요. 굉장한 폭력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용어들로 미혼모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요. 미혼모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죠. 미성숙한 엄마들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네. 그렇기보단 제가 실제로 이분들을 다 만나서 한국 미혼모 협회 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랑 만난 대부분의 엄마들은 정말 씩씩하고 예, 학력 수준도 높고요. 예,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미혼이란 말과 네네. 모라는 말을 합쳐놓은 것도 네. 사실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기혼모, 미혼모 이렇게 나눠져야 되나? 그렇죠. 그럼 기혼모라는 단어도 있어야 되는데 예. 비혼모가 더 예. 옳은 단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혼모 그것도 그렇고요. 그냥 씩씩한 그냥 싱글맘. 예, 싱글맘이 예, 제일 좋을 싱글맘. 것 같아요. 네네. 결혼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신이 됐건 뭐가 됐건 네. 자기 결정권의 네.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한다 그러면 미혼모다 뭐다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싱글맘. 영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거 우리말 공모는 안 하나요? 싱글맘보다 우리말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가 완성되면 그 용어 바꾸기 네, 미혼모라는 단어를 바꾸고 또 미혼모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 보건복지부에 항의해서 그 일부터 가장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용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네. 호칭이 관계를 결정하듯이 용어도 그 용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담론들이 있고 자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유교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단순히 뭐라 그럴까요? 좀 온기가 없는 법적 용어로만 보는 네. 경향이 강해서 네, 네. 그 남자인 저로서도 그닥 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국민TV 공식 검색 엔진이신 시생님께서 벌써 박상미 씨 사진 딱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엉겅기사랑님 영화배우 같은데요. 중년 공시생 미인이시네요. 이 미인이시네요 이런 멘트는요 이쁜 사람들한테 안 먹힙니다. 다른 멘트를 좀 날려보세요. 올리비아 하스의 그 결혼 얘기 아시나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올리비아 하스가 결혼을 해서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남자를 만나면 얘기를 하다가 물어본답니다. 내 눈동자 색깔이 뭐냐고. 다 대답을 못하는데 그 남자가 딱 초록색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찾으셔야지. 공시생님 미인이시네요. 아 이거 조금 멘트. 아울러서 지금 스테이크함님하고 중년 하이디님 두 분만 아이스크림하고 수라상을 올리고 나머지 어느 분도 지금 저 쌍화탕 사진이나 과일 사진 같은 걸 안 올리고 계세요. 문준전님이 더 아프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제 시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지 제 시집이 그래도 냄비 받침으로는 쓸만하거든요. 사진들 좀 기운 내라고 사진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영화 오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어떤 영화로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영화 변호인 다들 많이 보셨지요? 예, 1000만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는 1000만 넘어설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박종철 군이 남영동에서 살해당한 날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우울했었는데요. 저는 변호인을 보는 내내 남영동 1985가 머릿속에 계속 겹쳤었습니다. 더불어서 살인의 추억이나 26년 같은 영화도 오늘 계속 떠올랐는데요. 오늘 4개의 영화를 묶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 그 앞을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많이 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거기가 지금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개조된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네. 남영역 옆에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차마 그 옆을 지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을 해서 네네. 그 건물의 각도나 출입문의 각도, 문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들이 있어서 여기서 처음부터 고문용 빌딩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얘기도 많았고 뭐 명백하게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진 못하고 있지만 네네. 건축을 한 제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일반 건물로 지었다가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도 사진으로는 찾아서 여러 번 봤는데 5층 창문만 아주 작은 창문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계단이 5층으로만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다라고 거기가 특수공장이죠. 건가요? 그 공간이 건축가 김수근 씨가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분이 과연 용도를 알고 설계했을까 그 생각도 현재까지는 해봤습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게 좀 더 그럴까요? 비중이 많고요. 그렇다면 재능을 좋은 곳에 잘 쓰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인이요. 예. 1000만 기념 자축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객에게 무대 인사 드디어 나온다고 오늘 기사가 크게 떴어요. 20일 6시에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배우들이 다 나온다고 하네요. 한 번 더 보러 가야 될까요? 사실은 두 번 볼 자신은 저는 이제 네. 그 일종의 그것도 플래시몹일 수도 있는데 네네. 예매해서 표를 싹쓸이 한번 해보자. 네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우르르 네.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저는 그 노사모 회장이던 노혜경 씨하고 같이 봤어요. 네. 네, 같이 이제 그걸 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했고 기분도 무슨 분노다 이런 게 아닌 그냥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슬프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미담 영화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전문가가 보신 건 어떤가요? 전문가가. 저는 그냥 관객이니까. 사실 이 영화는 그냥, 영화를 내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한번 뜯어보자라고 볼 수가 없는 영화였어요. 예, 저는 제가 부산에서 나서 그 학창시절을 보낸 도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노무현 아저씨를 저는 그분이 저한테는 지금도 그냥 무연히 아저씨예요. 그분이 실제로 연설하시는 거나 활동하시는 거나 이런 걸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 덕분에 가까이서 볼 기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제 가슴에 남아있는 아주 용기 있고 멋졌던 아저씨를 회고하는 영화여서 객관적 감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 사연이 있으시죠? 노무현 아저씨가 된 사연. 박상미에게 노무현 아저씨. 그죠?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이건 그 노무현 아저씨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그 부산 소녀로 좀 기억이 되어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한테 좋아요가 기껏해야 뭐 20개, 30개 달릴 때 제가 꿈에서 무연히 아저씨를 봤다 하고 글을 올렸더니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께서 당장 댓글을 다셨어요. 당신이 그 부산소녀냐고. 그래서 또 반가운 분들을 많이 다시 만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근데 노무현 아저씨라고 계속 불러도 괜찮은가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본 없이 하는 방송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을 했어요. 저희 지금 대본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영관 시인께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럼 질문지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대요. 그래서 무척 당황하고 나왔는데요.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척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오고요. 오면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질문지를 제가 만들 수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안 했던 이유가 조금 그냥 오늘은 조금 감정적으로 가려고 그냥 감정적으로 좀 울컥하면 어떻고 좀 화 좀 내면 어때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저도 그 질문지를 보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순서를 맞춰보려고 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사전 질문지가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자. 좀 이런 주의입니다. 이거 절대 변명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영관 시인을 고발하고자 문희정 PD님께 아니 대본도 안 주고 질문지도 안 주고 무조건 나와서 1시간 반을 얘기하려고 하는 방송이 어딨냐고 아까 항의를 했더니 PD님께서 우리 방송은 원래 다 그런데요? 라고 하셔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한술 더 떠요. 원래.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잡사님도 있고 공릉동 아줌마님, 경태맘님, 응급기사랑님, 중년하이디님,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크함님하고 짱오빠 오즈님 계속 지금 뭐 쌍화탕에 열심히 배달도 오고 경태맘님이 배달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너무 많이 올리셔서 큰일 났네요. 이거 시집 어떡하나? 아니 PD가 이렇게 인기 있는 방송이 드물지 않나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잠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요. 부산 사는 사람들은 사실 다 인정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7살 때 노무현 아저씨가 부산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하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사실 다 얼굴이 빨간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전라도 당으로 아주 알려져 있었던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부산시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분이 부산에서 불임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에 앞장서셨기 때문에 사실 여당의 배지를 달고 나왔다면 부산시장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에서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들 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미친놈이
전라도당을 달고 나오니 당연히 떨어지지라고 아저씨들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전라도당인 그 당시에는 사람들 인식에 그 민주당을 달고 나왔어도 그 전날까지 압도적인 지지율이었어요. 노무현이 정말 깜이다. 모두가 인정을 했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없어지는 날이구나. 한 20년 전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뚜껑을 딱 여니까, 그때 이제 같이 맞붙었던 사람이 정말 비리가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아저씨를 미친놈이라고 하는 아저씨들한테 정말 똑똑하고 저 사람이 부산시장 깜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안 뽑는 아저씨들이 미친놈 아닌가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정말 잠이 오질 않았고 내가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17 소녀의 마음으로 아저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답장이 온다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죠. 아저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아저씨가 깜이라고 했어요. 훌륭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이 민주당이어서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아저씨께 대신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겠다고.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너무 아까운 분이니까 10년 후에 꼭 이 나라 대통령을 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죠. 사실 위로하려고. 저는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겠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10년 뒤에 대통령 당선되셨어요. 한센 방송으로 옮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얘기는 오늘 그 얘기는 빼고요. 저는 인간 노무현 아저씨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너의 약속, 너가 나한테 요구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애가 보낸 편지에 지금 시장 떨어지고 정신없는 아저씨가 답장을 너무 따뜻하게 보내주셔서 그냥 그 아저씨를 사랑하게 됐었어요. 그거 갖고 있어요? 네? 편지? 그게요. 제가 서울 와서 20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한 번 아주 큰 홍수를 만나서요. 모든 살림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잃었는데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주변인들이 많이 봤으니까. 네. 아니요. 그거 있었으면 그 액자에 넣어서 좀 보관을 해놓고 우리가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꼭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참 그렇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시생님이 또 당시에 선거 벽보를 또 올려주셨네요. 세월은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제자리에도 있지 못하고 이분과 같이 있던 그 자리로부터 한참이나 뒤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이 저만치가 우리 자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뒤로 가서 얼마나 더 뒤로 갈지 사실 겁도 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울컥하면 안 되니까 상미 씨께서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저는 할 일이 많은데 그래놓고 어디가 계신지. 이 영화 얘기하죠. 변호인 이 영화는요. 지극히 평범한 한 인물이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외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낸 영화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노무현한테 바치는 헌정 영화 아니냐, 노빠들 만의 영화 아니냐,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 영화가 노무현이라는 그 이름을 지우고 그냥 이 송강호가 연기하는 그 배우의 연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족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옳다면 나서서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보실 만한 영화라고 권하고 싶고요.
고문경찰 차동영의 연기 매우 저는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네, 이분 굉장히 연기 잘하시죠. 멋있었어요. 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잖아요. 연기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 연기를 보면서 생각한 게, 고문경찰 차동영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할 것만 같은 시대가 지금 아닌가. 이런 시대에 송우석 변호사와 같은 인물이 많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영화 아닐까. 또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 반성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반성만 갖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 영화가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저 어디 터키나 아니면 우즈벡의 저 어디 시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상영을 했어도 저는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지우고 보더라도 영화적으로 작품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영화를 한 100년 후에 본다고 해도 이런 그 변호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장미 씨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조금 흥분도 되고 열이 분노죠, 일종의.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또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 노무현 아저씨를 좋아하고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제가 볼 때는 그 배우 송강호의 카리스마는 노무현을 형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지만 송강호니까 이 정도 한 거지 다른 배우라면 불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문경찰로 나왔던 그 배우도 곽도원 씨, 분노의 윤리학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작년에. 그 영화에서도 악역이라면 악역인 역으로 나왔었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맡은 악역, 그런 나쁜 그런 역할에 자기를 던질 줄 아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분 연기에 주목해서 보는 것도 또 다시 한번 보실 분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다음엔 뭐라 그럴까 에로 영화 이런 데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분위기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노래 전영관 씨도 왜 그러세요? 굉장히 잘하실 분은 빨리 노래 들려주세요. 5월 18일 그때는 그랬다. 남쪽 지방 데모가 심하다고 빨갱이가 세상을 뒤집으려 한다고 서둘러 정리한다고 했다. 그때는 그런 줄만 알았다. 최로 탄 연기가 광장의 청년들을 핥히고 지나갔다. 다리 부러진 채 끌려가며 몸부림쳤다. 갈 수 없는 땅이 된 그곳에서 심부름 갔던 아들이 산에 묻히고 19 막내딸은 윤간당하고 한참 나이 가장이 머리 뻐개져 거꾸러지는 불길 속에 동료 잃은 진압군만 날뛰고 있었다. 참을 만큼 참았으니 할 말 하며 사람답게 살자고 무리지어 나선 것이 죄로 몰렸다. 총칼에 쓰러지고 몽둥이에 부스러져 거적대기 뒤집어쓰고 나뒹굴었다. 이 나라가 언제 우리를 보호했는지 조국이라면 이러는 거 아니라고 목이 찢어질 때까지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었지만 죽음으로 실종으로 반병신으로 지독한 되갚음만 유전되기 시작했다. 그날의 함성은 가고 광기의 칼도 무뎌졌지만 피해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얻었을 뿐 눈물은 진행형이다. 이 나라 명백한 과거가
남쪽 지방 부스럼 따위의 상처로 외면당하고 남겨진 자들만의 한이 되었어도 선혈은 아직 굳지 않았다. 참을 수 없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네, 잠깐 5월 18일이라는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박상미 평론가께서 갖고 나온 살인의 추억, 남영동 1985 26년 다 변호인까지 다 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이게 저도 한 근 10년 가까이 전에 써놨던 건데 또 문득 생각이 나서 이 노트북을 안 가지고 왔으면은 이렇게 못할 텐데 이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제 노트북에서 지금 찾아서 하나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시 정말 잘 쓰시네요. 이거 연기도 잘하시고 또 잘생겼고. 문중전하고 저하고는 원래 이게 잡복 방송인데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게스트도 또 오자마자 이렇게 잡복에 깔때기에 큰일 났어요. 아니 제 영화에 출연하셨을 때 역할이 그 직장 내에서 여직원들을 아주 괴롭히는 정말 두 얼굴을 가진 그 직장 상사였어요. 그 성추행을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분이었죠. 근데 그 연기를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나서 이 사람 진짜 바람둥이지. 실제도 이렇지. 난 못 살겠어요, 진짜.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신 거죠. 네, 지금 그 4개의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 4개가 사실 결국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지요. 폭력, 국가폭력. 국가라는 게 참 어찌 보면은 그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폭력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폭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뭐라 그럴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권력이. 근데 참 지금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변호인을 보면서 작년에 개봉했던 남영동 1985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또 남영동 1985를 떠올리면 살인의 추억이 당연히 또 덩달아 떠오르는데요. 이 네 영화가 공유하는 그 메시지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2014년에 계속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전에는 한참을 돌아다 봤어야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민정부 10년을 지나오면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런 걸로부터 희석되기도 하고 또 얼마간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 저도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닙니다만 동네 형이 진압군으로 가서 죽었어요.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아버지 친구분은 폐인됐습니다. 폐인돼서 굉장히 참혹하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동네 형이 내려가서 거기서 진압군으로 머리에 총을 맞고 죽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이제 아픔이나 전류를 느끼는 거잖아요. 찌릿찌릿한 게 있는데 문민정부를 지나오면서 많이 희석이 됐다가 요즘은 우리가 다시 그 한복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해결 안 된 거죠? 네, 결국은 범인을 못 잡았는데요. 저는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국가가 범인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 아니까. 네, 범인은 국가입니다. 제가 작년 대선 직전에 영화 26년 남영동 1985 살인의 추억을 묶어서 80년대의 고통 지금은 끝났습니까? 라는 글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 페이스북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 한 분께서
80년대에 기저귀 차고 있었던 박상민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네가 뭘 아느냐. 그 시대는 참 감사한 시대였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공격이 심하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담벼락에 모여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대신 싸워주시는 바람에. 흑기사들이 또. 네, 흑기사들이 어찌나 많으셨는지 그랬는데요. 네, 어쨌든 그 영화에서 연약한 여자들은 어둠 속에서 강간당하고 다 죽어가지요. 그런데 그 어둠이 국가가 만들어낸 어둠이었다는 게 사실은 감독이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공훈련 할 때인가. 네, 그렇지요. 네. 그 어둠이요. 인위적으로 국가가 다 만들어낸 어둠이거든요. 그 실제로 9번째로 여고생이 죽은 날 민방위 훈련 날이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그렇죠. 국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민방위 훈련이나 하고 있을 때 국가가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여자아이들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거죠. 결국 범인이 더 쉽게 죽일 수 있도록 국가가 어두운 밤을 만들어주는 이대로 것이죠. 가면 그 민방위 훈련 또 할 것 같아요. 등하관제. 꼭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지금 봐서는.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 등하관제가 총 3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밤들이 전부 다 등하관제가 실시됐던 밤이지요. 네. 그래서 범인은 국가다. 네. 저는 감독이 말하려고 한 바도 명확하게 이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은 국가가 아닌가 이걸 말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도 보면 국가는 사실 연쇄 살인사건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시위를 더 두려워하지요. 계속 보면 그 화성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 오늘 밤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예고가 됐을 때 이제 신반장이 예고된 살인사건을 막고자 상부에 정경 2중대 풀어달라 급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죠. 전부 다 그 수원 한신대 데모막으로 가고 한 명도 남는 병력이 없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한신대학교 학생들 데모 때문에 범인 못 잡았다라고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 왜 국가는 그런 연쇄 살인사건보다 대학생들의 그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시위가 더 무서웠을까요? 그 시위는 이렇게 교통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흔히 말하는 그 외신을 통해 보는 선진국의 시위를 보면은 적당히 호의 정도만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뭘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던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좀 후진국에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런 캄캄한 나라에 마음까지 등화관제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그 송강호가 관객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끝나죠. 그 형사 박두만이 아주 평범한 가정으로 사회에 돌아오죠. 2003년이거든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현실에 아주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 처음 시체를 발견했던 농수로 앞에 갔던 부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던가요? 그렇죠. 거기 있다가 어린 아이가 여기서 며칠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이 안을 들여다봤는데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니까 맞아. 그런 거 아주 같다. 평범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송강호가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영화가 끝났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얼굴에는요. 범인을 잡지 못한 회한만 있고요. 무고한 사람을 고문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고문했었죠? 그렇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렇죠. 다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반지하처럼 된 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반스만 입은 약간 어리버리한 친구가 하나 있었고. 아우, 기억력 좋으신데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주 일상적인 폭력. 일상적인 폭력이 난무하는데요. 뭐 지금도 다를 바는 없지만. 거기서도 보면 그 가짜 범인들 엄청 잡아들이죠. 막 짜장면 먹으면서 막 수사반장 타이틀곡 노래 부르고 이러죠. 고문하다가 밥 시간 되면 짜장면 먹고 다시 고문 시작하고. 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 박상미 문화비평가를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또 여성 인권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맘 문제,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에 관한 독립영화도 지금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독일도 이렇게 방학 때 가시죠? 예, 방학 때 가셔서 네, 방학 때. 예, 독일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박상미 선생님이 나오셔서 영화와 문학과 인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저 같은 듣보잡 비평가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국민TV 가족이 되어서 아주 오늘 흥분했습니다. 듣보잡은 변모만 듣보잡이고요. 나머지는 듣보잡 아닙니다. 우리가 왜 듣보잡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고문의 현장 지하 취조실 보면 중국집 배달원도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요. 보일러 수리공도 막 와서 막 고치고 나가고 그러죠. 하나, 네. 극단적인, 이 고문을 한다는 거는 참 극단적인 야만인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취조실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건 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그 시대에는 어쩌면 더 당연한 모습이다. 자연스럽다. 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폭력이 일상의 일부인 상황은요. 80년대 보편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묘사는 남영동 1985에서 우리가 더 잘 드러나는데요. 남영동이라는 책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가 고문경찰 이근한에게 혹독한 고문을 받은 기억을 저술한 책이죠. 거기 보면 그분도 이렇게 그 시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문은 그들이 행하는 그 고문 기술 작업이 아니라 고문 기술자들이 쉬는 시간에 나누는 일상적 대화를 듣는 거였다. 뭐 부동산, 아파트 값 고민, 내 자식 성적 떨어진 고민, 막 이런 것들. 이게 제가 예전에 이 상미 씨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3cm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3cm.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관람석의 높이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객석의 단 차이가 13cm였습니다. 뒷단과 앞단의 높이 차이가 13cm였는데 박상민은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저 영사실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 영화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화 비평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지금 보고 있는 나보다 13cm 높은 위치에서 바로 뒷칸에서 거의 관객하고 같은 높이로 본다는 거죠. 지금 여기 김근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상성이었다. 고문을 하던 기술자들의 일상성.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나오고 악의 평범성이 나오고 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지금 본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그 박상미라는 사람을 게스트로 모신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현학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옆에서 이렇게 같이 실감할 수 있는 얘기, 꼭 유명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닌. 이상한 깔때기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느낀 바를 열심히 가슴으로 나눌 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제가 출발할 때는 뭐 히터 켜고 출발한다 그래 놓고서 좀 자꾸 서늘해집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 않은 거 이해하시고 인정하시죠? 하나도 죄송하지 않습니다. 출발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고문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자백 증거주의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백을 최고의 증거를,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뭐 이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자백 배제 원칙이 더 맞는 거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임의로 자기가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임의 자백이었느냐가 증명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믿어 때린 건지 팔을 꺾은 건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법원에서 계속 판례도 그렇고 판결을 할 때도 자백해가지고 자백했다.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잡아놓고 불임 사건도 마찬가지였듯이 갖다 놓고 그냥 막 잡아 졸리면
자기가 했다고 다 쓰고 도장 찍고 다 한다는 얘기죠. 저는 뭐 이 방송이 그만한 힘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는 자백 배제 원칙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맨 마지막에 어쩌면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백으로 인해서 나머지 그 파생되는 부수 증거들까지 다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네. 잘못된 거. 살인의 추억에서도 송강호가 얘기하죠. 증거고 나발이고 자백만 받아내면 돼. 네, 막 네. 패고 그러는. 네. 네, 뭐 남영동 1985나 뭐 다 마찬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요. 네. 그 아까 송강호가 그 살인의 추억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끝난 그 장면, 범인을 잡지 못한 후회만 있고 무고한 사람을 고문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납니다. 그 응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섬뜩했었는데요. 범인이 우리들 속에 평범한 일상의 얼굴을 하고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따 집에 갈 때 내 옆에 네. 앉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실제로 80년대에 엄청난 국가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일상의 얼굴을 하고 여전히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용서를 구했나요? 아, 용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26년이랑 남영동 1985는 맨 마지막에 같은 화두를 던지면서 끝납니다. 사과와 용서였는데요. 특히 남영동 1985에서는 고문기술자가 김종태에게 용서를 청하면서 끝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두환이 분명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바뀌면 당신이 나한테 똑같이 복수하시오 라고 말했었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억나세요? 김종태가 어떻게 했지요? 그 신문에도 그게 여러 번 이렇게 기사화돼서 나오게 됐는데 네네. 이렇게 끝내 머리에 손을 얹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네.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김종태가 차마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지 못하고 돌아서서 또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끝납니다. 살인의 추억이랑 마지막 씬이 딱 오버랩 되는데요. 26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제 인생의 모토는 용서는 신이, 인간은 복수를. 사실은 저는 뭐 좀 이런 주의인데 그 용서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정말로 용서를 못하겠는 건 그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했다는 거죠. 네. 용서를 요구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용서를 요구할 수 있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데 당당히 나한테 용서를 요구한다는 느낌이라서 그거는 좀 받아들일 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남영동 1985의 마지막 장면 굉장히 잘 찍은 씬이라고 보는데요. 남영동 1985는 섣부른 하에나 용서 대신에 김종태가 살아있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끝나지요. 권선징악도 없고 복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 대한민국은 과연 안녕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번쯤은 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안녕해지려고 했는데 누가 나타나더니 그냥 막 다 파고 또 누가 나타나더니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나는 그게 왜 원칙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건 원칙이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유언비어인가? 제가 아까 말했죠. 범인은 우리들 속에 평범한 일상의 얼굴을 하고 함께 정말 그건 앉아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세상이 과연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박상미 선생님, 호칭이 참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상미 씨라고 부르려고 하고요. 우리 상미 씨 여러분들. 어때요? 오글거리게. 그거는 너무하죠. 우리 상미 씨는 네. 좀 그렇고요. 그런가요? 네, 상미 씨라고 하고 또 우리 이 게시판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이 아이디어가 또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애칭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칭이 생길 거니까 그 애칭에 맞춰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달달한 얘기로 저희를 감동시켜 주실 거죠? 네, 오늘 첫날 제가 너무 얼굴 빨개지는 이야기들 나누게 되어서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아주 달달한 사랑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아, 달달한 사랑 이야기. 그거 저도 전공인데요.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개의 영화를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주로 나누게 될 영화는요. 노트북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 네, 노트북이랑 또 이제 또 제가 오늘 출연하면서 저희 이제 또 방청하시는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 대학생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젊은 연령들도 많이 보고 특히 또 90년대 학번들이 많이 봤던 영화 건축학개론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식구들은 또 그 영화 보시고 함께 얘기하면 또 더 달달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뭐 좀 약간 서늘하고 올 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상미 씨가 머시멜로 같은 몽실몽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실 거라고 믿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우아하게 옷차림도 우아하게 하고 그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은 못하니까 하다못해 립밤이라도 바르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용서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박상미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달달한 거 갖고 오신다니까 그때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곡까지 준비를 해놨는데요. 마지막 곡은 일관성 있게 노무현 대통령의 애창곡이라고 했던 작은 연인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멘트와 함께 애창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위는 참거나 견딜 수 있지만 독재나 울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참으면 병이 되고 외면하면 노예가 됩니다. 어쩌시렵니까? 일시적 폭발보다는 뜨겁게 그리고 꾸준하게 타올라야 합니다.